북한 최고 위층 전용기를 모는 조종사가 있었습니다. 현송월 단장의 비행기를 맡은 그는 평양에서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그 비행기를 몰고 이륙한 뒤 중국 영공 한가운데서 갑자기 조종관을 돌렸습니다. 과연 그는 왜 목숨을 건 12분을 선택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디에서 감상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할 거예요. 저는 하늘을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양 순환공항에서 비행기를 몰았어요. 그것도 아무나 모는 비행기가 아니라 만수대 예술단 단장님 전용기를 맡았습니다. 리수련 단장. 그 이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공화국에서 가장 유명한 예술인이자 최고 지도자와 가까운 분이라고들 했습니다. 제가 42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조종관을 잡은 지 20년이 넘었어요. 처음에는 공군에서 전투기를 몰았습니다. 미국이 조종사라면 어디 가서도 대접받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 민항으로 옮겨서 고려항공 특별비행대에 배치됐는데 거기서도 제일 좋은 임무를 받은 겁니다. 단장님 전용기라니. 주변에서는 부러워했어요. 철호동무, 자네는 복도 많아. 그 비행기 한번 타보는 게 소원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동료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도 으쓱했습니다. 평양 창광거리에 집도 배정받았고 아내는 시내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어요. 딸아이 은별이는 중학교에 다녔는데 노래를 곧잘해서 예술학교에 보내고 싶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이었어요. 베이징, 블라디보스토크, 가끔은 더 먼 나라까지. 단장님 공연 일정 따라 해외를 드나들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리수련 단장님을 가까이서 모시면서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한 번은 베이징 공연 가는 길이었어요. 단장님이 직접 조종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일어섰어요. 그분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조종사, 오늘 비행 좀 흔들리던데. 정신 똑바로 해요. 사실 그날 난기류가 좀 있었을 뿐이에요. 제 실력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단장님. 그분은 대답도 없이 돌아갔습니다. 뒤에서 향수 냄새가 진하게 풍겼어요. 외국에서 들여온 비싼 거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 사람은 인민의 예술가라면서 왜 저렇게 인민을 깔보는 걸까? 비행기 안에는 늘 고급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외국에서 들여온 과일, 초콜릿, 와인. 저는 조종석에 앉아 그 냄새만 맡았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현실은 달랐습니다. 오늘도 배급이 안 나왔어요.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쌀이 떨어진 지 벌써 열흘째였어요. 저 같은 특별비행대 조종사도 이 지경인데 일반 주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부모님 세대는 6.25 전쟁 이후로 허리띠 졸라매며 살았잖아요. 그때는 전쟁 직후니까 다들 가난한 게 당연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배가 고픈 걸까요? 은별이는 학교에서 돌아와 밥상 앞에 앉았는데 옥수수죽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그 애가 숟가락을 들다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그 눈빛이 아직도 선합니다. 16살 딸아이한테 제대로 된 밥 한 끼 못 먹이는 아버지.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창밖으로 창광거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평양에서 제일 화려하다는 거리. 외국 손님들한테 보여주려고 밤새 불을 켜놓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 난방은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가을인데도 방바닥이 차가웠어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조금만 더 참으면 나아지겠지.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할 생각조차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물음표 하나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리수련 단장님이 입는 옷 한 벌이면 우리 가족이 1년은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다른 걸까? 같은 하늘 아래, 같은 평양에 사는데 그 의문이 처음 생긴 것은 바로 그 가을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저는 베이징에 갔습니다. 리수련 단장님의 특별 공연이 있었거든요. 중국 고위층을 위한 비공개 무대였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이 비행기를 몰고 가서 공연이 끝날 때까지 호텔 근처에서 대기했어요. 그날따라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공연 리허설이 길어져서 하루를 더 묵게 됐거든요. 저는 호텔 근처를 조심스럽게 걸어봤습니다. 원래는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해외에 나가도 감시가 붙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담당 보위원이 몸이 안 좋다며 방에 있었어요. 저는 생전 처음으로 혼자 베이징 거리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 본 것들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 겁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그런데 이상한 겁니다. 다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스마트폰이라는 거였습니다. 우리 공화국에도 손전화가 있긴 했지만 이건 달랐어요. 그걸로 사진도 찍고 영상도 보고 외국 사람과 바로 이야기도 한다는 거예요. 한 젊은 여자가 길거리에서 그 전화기로 누군가와 얼굴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요. 저는 멍하니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6.25 때 헤어진 이산 가족들도 저런 전화기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남쪽에 간 할아버지 동생분 살아계시다면 저런 걸로 얼굴이라도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슈퍼마켓이라는 데를 들어가 봤어요. 우리로 치면 상점 같은 곳인데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과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사과, 배, 포도, 이름도 모르는 과일들. 고기도 얼마든지 있었고 쌀은 포대째 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장바구니에 담아가는데 아무도 눈치를 안 보는 거예요. 배급표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간부도 아닌데, 그냥 평범한 사람들인데, 왜 우리보다 잘 사는 거지? 우리 공화국에서는 늘 이렇게 배웠잖아요. 중국은 수정주의에 빠졌다. 자본주의에 물이 들었다. 인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그런데 제 눈앞에 중국 사람들은 고통받는 게 아니라 웃고 있었습니다. 배가 불러서 뭘 먹을지 고민하는 얼굴들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 돌아와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집에 두고 온 은별이가 생각났어요. 옥수수죽도 제대로 못 먹던 그 아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손이 시렵다고 호호 불던 모습. 저는 베이징 거리에서 교복 입은 중국 학생들도 봤습니다. 그 애들은 따뜻한 패딩 점퍼를 입고 손에는 저마다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어요. 뭐가 다른 걸까? 같은 사람인데, 같은 하늘 아래 사는데.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20해 넘게 믿어온 것들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땅이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은 분노라고 부르기 어려웠어요. 그냥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 본 건가? 이건 특별한 경우인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리를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리수련 단장님 일행이 로비에서 쇼핑백을 한가득 들고 나왔습니다. 명품 가게에서 산 것들이었어요. 웃으면서 서로 자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가방 예쁘지 않아요? 한정판이래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젯밤 슈퍼마켓이 떠올랐습니다. 쌀 한 포대 값이면 우리 가족이 한 달을 먹는데
저 가방 하나면 1년은 먹겠구나. 비행기를 몰고 평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너무 많은 생각이 나서 머리가 멍했어요.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예전의 저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베이징에서 돌아온 뒤로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평양 거리의 선전 구호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뉴스, 직장에서 하는 사상학습. 전에는 당연하게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그해 봄, 은별이가 예술학교 입학시험을 봤습니다. 그 애는 노래를 참 잘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목소리가 고왔어요. 동네 경연대회에서 상도 받고 학교 선생님도 이 아이는 예술학교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아내도 은별이의 꿈을 응원했어요. 시험 보러 가는 날 아침, 은별이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아빠, 나 붙을 수 있겠지? 저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우리 은별이 실력이면 당연하지. 걱정 마. 시험 결과가 나오던 날, 은별이가 울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저 떨어졌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은별이 실력이면 충분히 붙을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성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민족에게 6.25는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잖아요. 그때 헤어진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아버지의 동생, 그러니까 은별이한테는 종조할아버지가 되는 분이 그때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전쟁통에 헤어져서 소식도 모르는 분이에요. 그게 70년이 넘도록 우리 가족을 따라다녔습니다. 북에서는 성분이 전부예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집안에 월남자가 있으면 끝입니다. 저도 그래서 전투기 조종사까지밖에 못 올라간 거예요. 더 높이 가려면 성분이 좋아야 하거든요. 은별이는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안 먹었어요. 제가 문 앞에서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는 몰래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은별이가 침대에 누워서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빛이 사라져 있었어요. 은별아, 아빠, 나는 왜 태어났어요? 17살짜리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할아버지 동생이 월남한 게 그 애한테는 무슨 죄입니까? 태어나기도 전, 아니, 아버지가 태어나기도 전 일인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체제에 대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 쪽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병원 배급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간호사들한테 주던 식량이 몇 달째 안 나왔어요. 아내는 그래도 환자들을 돌봐야 한다며 출근했지만 얼굴이 날로 야위어 갔습니다. 여보, 우리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거야? 아내가 어느 날 밤 그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그 무렵 리수련 단장님의 러시아 공연이 있었습니다. 저는 또 비행기를 몰았어요. 모스크바 공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비행기에서 짐을 내리는데 단장님 수행원이 저를 불렀어요. 김 조종사, 이것 좀 들어요. 쇼핑백 6개였습니다. 명품 가게에서 산 것들이었어요. 저는 조종사인데 짐꾼처럼 그걸 들고 호텔까지 따라갔습니다. 로비에서 리수련 단장님이 수행원들과 웃고 있었어요. 제가 쇼핑백을 내려놓으니까 단장님이 저를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 조종사 동무 고생했네. 근데 양복이 왜 이래요? 구겨졌잖아. 주변 사람들이 킥킥거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이 양복이 제가 가진 제일 좋은 옷인데, 집에서는 딸이 굶고 있는데,
저는 그날 호텔방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구겨진 양복을 입은 42살 남자. 최고 위층 비행기를 모는 조종사인데 취급은 짐꾼만도 못했어요. 나는 이 사람들 시중이나 들고 있구나. 러시아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조종관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달라져야 한다.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어요. 그냥 가슴속에 불덩이가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확실한 건 하나였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 가족이 끝장난다는 것. 그 명령이 떨어진 것은 이른 봄이었습니다. 김철호 동무 다음 주에 베이징으로 비행기를 가져가게.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리수련 단장님이 베이징에서 대규모 공연을 준비하는데 전용기 정비 점검을 중국에서 받아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저 혼자 빈 비행기를 몰고 베이징까지 가라는 명령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밥상 앞에 앉으니 갑자기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빈 비행기. 나 혼자. 중국 영공을 지나서. 그날 밤 저는 눈을 감아도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온갖 생각이 소용돌이쳤어요. 베이징까지 가는 항로, 중국 관제탑과의 교신, 연료량, 그리고 베이징을 지나 더 멀리 갈 수 있다면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가 아닐까? 저는 며칠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계산을 해봤습니다. 비행기에 연료를 가득 채우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중국 영공에서 갑자기 방향을 틀면 어떻게 되는지, 몽골까지는 항로를 벗어난 뒤 12분이면 국경을 넘을 수 있었어요. 12분. 그 시간만 버티면 됩니다. 무섭지 않았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손이 떨릴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은별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예술학교에 떨어지고 방에서 나오지 않던 그 아이. 벽만 바라보며 밥도 안 먹던 모습. 그 생각을 하니 두려움보다 더 큰 게 밀려왔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죽을 각오로. 문제는 가족이었어요. 저 혼자 떠나면 아내와 은별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탈북자 가족은 끔찍한 보복을 당합니다. 연좌제라는 게 아직도 있어요. 6.25 때 헤어진 가족 때문에 3대가 고통받는 나라인데 탈북자 가족은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아내에게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며칠 동안 평소와 다르게 행동했어요. 은별이 손을 꼭 잡아주고 아내한테 고맙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아내가 이상하다는 눈으로 쳐다봤지만 저는 웃기만 했어요. 출발 이틀 전 저는 아버지 산소에 갔습니다. 평양 외곽 야산에 있는 작은 무덤이었어요. 풀을 뽑고 절을 올리면서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불효자가 떠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돌아오는 길에 창광거리를 천천히 걸었어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평양, 어린 시절 친구들과 뛰어놀던 골목, 그 모든 것을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은별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자고 있는 딸아이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문득 벽을 봤어요. 오래된 그림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른 종이. 은별이가 유치원 다닐 때 그린 거였어요. 크레파스로 그린 우리 가족 그림. 아빠, 엄마, 그리고 가운데 자기. 셋이 손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밑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우리 가족이라고 써 있었어요. 10년 넘게 그 자리에 붙어 있던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떼어서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빠가 꼭 데리러 올게. 조금만 기다려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마음속으로만 말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얼른 방을 나왔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아내가 뭔가를 내밀었어요. 작은 천주머니였습니다. 이거 뭐요? 점심에 드세요. 요즘 비행 많이 해서 힘들잖아요. 열어보니 삶은 달걀 2개와 좁쌀 주먹밥이 있었습니다. 배급도 안 나오는데 아내가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자기 몫을 굶어가며 만든 거겠죠. 저는 그 주머니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왜 그래요? 어서 가요, 늦겠다. 아내가 웃으며 저를 떠밀었어요. 다녀오겠소. 저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늘 하던 인사처럼, 아내도 조심해요라고 했어요. 늘 하던 대답처럼.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비행기에 올라타고 나서 저는 조종복 안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아내가 싸준 천주머니, 그리고 은별이가 그린 가족 그림. 둘 다 심장 바로 위에 있었어요. 가족의 마음을 품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순안공항 활주로에 서 있었어요. 리수련 단장님 전용기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비사가 점검을 마치고 관제탑에서 이륙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고려 801 이륙 허가. 저는 조종관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조종복 안주머니에서 아내가 싸준 천주머니가 느껴졌어요. 그 옆에는 은별이가 그린 가족 그림도 있었습니다. 그 온기가 저를 붙잡아주는 것 같았어요. 목소리만은 평소처럼 침착하게 냈습니다. 고려 801 이륙합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붙고 기체가 떠오르는 순간 저는 창밖으로 평양을 내려다봤어요. 대동강이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땅, 42해를 살아온 고향, 다시 볼 수 있을까? 비행기는 예정대로 서쪽으로 날았습니다. 중국 영공에 들어서자 베이징 관제탑과 교신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그때 제 심장이 얼마나 뛰었는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태연하게 응답하면서 속으로는 초를 세고 있었어요. 베이징까지 1시간 반. 그 중간 지점을 지나면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안주머니를 한번 만졌습니다. 아내와 은별이가 거기 있었어요.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그리고 조종관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비행기가 북쪽으로 기수를 틀었어요. 베이징이 아니라 몽골 방향으로. 여기서부터 12분입니다. 12분만 버티면 몽골 영공에 들어갑니다. 몇 분 후 관제탑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려 801 항로 이탈 확인됨. 즉시 원래 항로로 복귀하시오. 저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어요. 무전기에서는 계속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고려 801 응답하시오. 지금 뭐 하는 거요? 3분이 지났습니다. 아직 9분 남았어요. 중국 전투기가 출격했을 수도 있습니다. 격추당할 수도 있었어요. 저는 고도를 최대한 낮췄습니다. 레이더에 안 잡히길 바라면서 무전기에서 중국어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정확히는 못 알아들었지만 위협하는 말투인 건 알 수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조종관을 놓칠 것 같았습니다. 5분이 지났을 때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도요. 제발, 제발 지켜주십시오. 7분, 8분, 창밖으로 끝없는 구름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조종석에는 엔진 소리만 웅웅거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순간이었어요. 저는 무전기 볼륨을 끄려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싶었어요. 저는 자유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무전기를 껐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조종간을 잡았어요. 한 분 한 분이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저 멀리 산맥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몽골 국경 근처 산들이었습니다. 12분. 해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눈물이 났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닌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주머니에 천주머니를 꺼내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은별이 그림도 함께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드디어 몽골 영공에 들어섰습니다. 울란바토르 관제탑과 교신을 시도했어요. 여기는 북한 항공기입니다. 긴급 착륙을 요청합니다. 망명을 신청합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 몇 초가 얼마나 길던지. 그리고 관제탑에서 응답이 왔습니다. 북한 항공기 착륙을 허가합니다. 활주로 20으로 진입하시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조종석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해냈구나. 살아서 여기까지 왔구나.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어요. 울란바토르 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조종석에 앉은 채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살았구나. 정말 살아서 여기까지 왔구나. 비행기 문이 열리자 몽골 군인들이 올라왔습니다. 총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두 손을 들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망명을 신청합니다.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통역관이 와서 제 말을 전했어요. 군인들이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작은 방에 들어가니 책상 하나와 의자 몇 개가 있었어요. 거기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름, 나이, 직업, 탈북 이유 같은 질문을 몇 번이고 받았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다 말했어요. 숨길 것도 없었습니다. 조종사였다는 것, 리수련 단장 전용기를 몰았다는 것, 딸의 미래를 위해 떠나왔다는 것. 조사가 끝나고 몽골 관리가 물었습니다. 배고프지 않소? 뭐 좀 가져다 줄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배고픔을 느낄 여유가 없었어요. 그제야 안주머니에서 아내가 싸준 천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달걀 2개와 좁쌀 주먹밥. 비행기 안에서 먹으라고 준 건데 손도 못 댔어요. 저는 그걸 천천히 먹었습니다. 식어서 딱딱해진 주먹밥이 목에 걸렸어요. 달걀은 껍질을 까다가 눈물이 나서 멈췄습니다. 아내가 이걸 만들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남편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을까? 그날 밤 저는 공항 근처 어느 건물에서 잤습니다. 군인들이 문 앞을 지키고 있었어요. 감옥인지 보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북한은 아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문제는 다음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북한 대사관에서 사람이 왔어요.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몽골 관리들과 뭔가 이야기를 나누더니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김철호 동무 무슨 일이요? 고향에서 다들 걱정하고 있어. 돌아갑시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들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 뒤로 며칠 동안 거의 매일 찾아왔습니다. 회유하다가 협박하다가 다시 회유하고 가족 이야기도 꺼냈어요. 아내와 딸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그러시오?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아무 일 없던 걸로 해주겠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 은별이 생각에 밤마다 베개를 적셨어요. 내가 이렇게 떠나온 게 맞는 건가? 혹시 가족한테 끔찍한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어느 날은 북한 사람이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되게 딸 아니오? 예쁘게 컸구만.
은별이 사진이었어요. 학교에서 찍은 단체 사진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아버지 손에 달렸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다 끝이다. 은별이를 위해서라도 버텨야 한다. 그때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몽골 관리가 저를 조용히 불렀어요. 다른 방으로 데려가더니 거기에 낯선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이었어요. 김철호 씨, 저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나왔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여러분, 그 기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캄캄한 밤바다에서 헤매다가 등대 불빛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많이 힘드셨죠? 이제 괜찮습니다. 저는 그 말에 그동안 참았던 게 터져 나왔습니다. 42에 살면서 그렇게 운 적이 없었어요. 그분이 말했어요. 상황이 복잡하다고. 북한 측에서 송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중국도 개입하려 한다고. 하지만 한국 정부가 최선을 다해 저를 데려가겠다고. 조금만 더 버텨주십시오. 반드시 대한민국 땅을 밟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의 느낌을 아직도 기억해요. 몽골에서 보낸 날들은 끝없이 길었습니다. 밤마다 가족 생각에 울었고, 낮에는 북한 사람들의 압박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 너머에 자유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몽골에서 보낸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열흘인지 보름인지 하루하루가 너무 길어서 시간 감각이 없어졌어요. 어느 날 밤 한국 대사관 직원이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김철호 씨, 내일 떠납니다. 준비하세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한국에 갈 수 있는 건가? 그런데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가족분들은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김철호 씨 먼저 가시고 가족분들은 나중에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알고는 있었습니다. 아내와 은별이를 당장 데려올 수 없다는 걸. 하지만 막상 그 말을 들으니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제가 먼저 가면 가족들은 정말 괜찮을까요? 그분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금 돌아가시면 가족분들도 김철호 씨도 다 끝입니다. 살아서 한국에 가셔야 가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울음이 나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몽골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갔는지 자세한 건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다른 분들 안전 문제도 있으니까요. 다만 비행기를 여러 번 갈아타고 낯선 나라를 거쳐서 갔다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안주머니에서 아내가 싸준 천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달걀 껍질은 버렸지만 빈 주머니는 버릴 수가 없었어요. 아내의 손때가 묻은 천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꼭 쥐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 여정 내내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를 날면서 아내 생각, 은별이 생각뿐이었어요.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혹시 잡혀간 건 아닐까? 내가 떠난 걸 알고 얼마나 놀랐을까? 여러분, 저는 하늘을 나는 사람이었잖아요. 평생 구름 위를 날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처럼 하늘이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구름이 아니라 온 세상의 짐을 지고 나는 것 같았습니다. 경유지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작은 방에 혼자 누워 있는데 은별이가 어릴 때 부르던 노래가 떠올랐어요. 학교에서 배워온 동요를 저한테 불러주던 그 맑은 목소리. 아빠, 내 노래 잘했지?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예술학교에 떨어지던 날 그 애가 했던 말도 떠올랐어요. 아빠, 나는 왜 태어났어요?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 두 마디가 머릿속에서 계속 부딪혔어요. 내 노래 잘했지? 나는 왜 태어났어요? 그 애의 꿈을 되찾아주고 싶었습니다. 노래 잘한다고 칭찬받던 그 아이로 돌아가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제가 살아서 한국에 가야 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마지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행이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기장이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곧 대한민국 영공에 진입한다고.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저 아래 바다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멀리 육지가 나타났어요. 한반도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우리 민족이 갈라진 지가 얼마입니까? 6.25 때 헤어진 할아버지 세대, 그 한을 품고 돌아가신 부모님 세대, 그리고 이제 저까지. 같은 땅인데, 같은 하늘인데, 저쪽은 감옥이고 이쪽은 자유라니. 비행기가 착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두 손을 꼭 모았어요. 아내의 천주머니를 움켜쥐고, 은별아, 아빠가 꼭 데리러 갈게. 조금만 기다려라. 그 기도를 되뇌면서 저는 성남 비행장에 내렸습니다. 성남 비행장에 내렸을 때 저는 다리가 풀려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직원분이 부축해 주셨어요. 저는 그분 손을 잡고 휘청거리면서 걸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니 환한 불빛이 쏟아졌어요.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누군가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줬어요. 저는 그 물컵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자유라는 게 이런 거구나. 따뜻한 물 한 잔을 아무 눈치 안 보고 마실 수 있는 것. 그게 자유였어요.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에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말투도 달랐고 쓰는 단어도 달랐어요. 햄버거가 뭔지, 인터넷이 뭔지 처음 배웠습니다. 제일 놀란 건 마트였어요. 처음 대형마트에 갔을 때 저는 입구에서 한참을 멈춰 섰습니다. 과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고기도 생선도 과자도 베이징에서 봤던 것보다 더 많았습니다. 아무나 와서 장바구니에 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쁘지가 않았어요. 은별이 생각이 났거든요. 이 좋은 걸 그 애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그 애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밤마다 가족 생각에 잠을 설쳤습니다. 아내는 무사한지, 은별이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지, 혹시 수용소에 끌려간 건 아닌지, 그 생각을 하면 숨이 막혔어요. 안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싸준 천주머니, 그리고 은별이가 그린 가족 그림. 천주머니는 너덜너덜해졌고 그림은 접은 자국이 깊어졌어요. 저는 매일 밤 그걸 꺼내보면서 버텼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와 은별이가 제3국에 도착했다고. 브로커를 통해 중국을 거쳐 빠져나왔대요. 저는 그 전화를 받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공항에서 가족을 만난 날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게이트에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목을 빼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저 멀리서 뛰어오는 사람이 보였어요. 은별이었습니다. 어느새 훌쩍 커 있었어요. 그 애가 저를 보더니 아빠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달려왔어요. 제 품에 안기면서 아빠, 아빠, 아빠 하고 계속 불렀어요. 저는 그 애를 꼭 안았습니다. 몇 년 만에 만지는 딸의 등이었어요. 야위었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은별아, 많이 힘들었지?
그 애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울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공항에서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아내도 왔습니다. 야위였더라고요. 머리카락에 흰 게 많이 섞여 있었어요. 고생을 많이 했구나. 아내가 제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그림 한 장이었습니다. 은별이가 유치원 다닐 때 그린 가족 그림. 셋이 손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요. 누렇게 바른 종이였어요. 이거 은별이 방벽에 붙어 있던 건데 당신이 떼어간 줄 알았는데 하나 더 있었나 봐요. 버리지 못하고 들고 왔어요. 저는 그 그림을 받아들고 얼어붙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제 그림을 꺼냈어요. 접힌 자국이 깊은 그림. 같은 그림이 2장. 은별이가 유치원 때 똑같이 2장을 그렸던 거예요. 하나는 자기 방 벽에, 하나는 거실 어딘가에 붙여뒀던 모양입니다. 저는 은별이 방 벽에 있던 걸 떼어왔고 아내는 다른 한 장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저와 아내는 몇 년을 떨어져 있으면서 똑같은 그림을 품에 안고 살았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말없이 서로 부둥켜 안았어요. 지금 저는 한국에서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몰지는 못해요. 하지만 항공 관련 일을 하면서 하늘과 가까이 지냅니다. 은별이는 대학에 다니고 있어요. 노래는 취미로 하고 지금은 다른 꿈을 꾸고 있대요. 얼마 전에 은별이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아빠, 나 노래 잘하지? 어릴 때 하던 그 말이었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은별이 노래가 제일이지. 그 애가 꿈을 다시 꿀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합니다. 가끔 밤에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같은 별인데 북에서 보던 별과 여기서 보는 별은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질까요? 저는 아직도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아버지 산소에 다시 가보고 싶어요. 어릴 때 뛰어놀던 골목도 걷고 싶고 대동강 물빛도 다시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이산가족 상봉 때 텔레비전 보면서 우셨던 분들 많으시잖아요. 6.25 때 헤어진 분들이 70년 만에 만나서 우는 모습, 그분들 보면서 저도 울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왜 이렇게 오래 갈라져 있어야 할까요? 할아버지 세대가 못 이룬 통일, 아버지 세대도 못 이뤘고, 이제 우리 세대도 그냥 지나가는 건 아닌지.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저는 다시 그 하늘을 날고 싶습니다. 평양 상공을 자유롭게 날면서 아버지 산소 위를 한 바퀴 돌고 싶어요. 은별이 손잡고 대동강변을 걷고 싶습니다. 그날이 오기를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은 민족입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노래를 부르고 같은 하늘 아래 살았어요. 언젠가 그 하늘이 다시 하나가 되는 날, 저도 여러분도 함께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